저는 그 학교 설립이사장으로서 이 학교를 왜 설립했는지, 앞으로 어떻게 발전시킬 건지, 또 학교의 설립이사장으로서 기대하는 바는 뭔지, 이런 것들을 좀 나누면서 아마 철학적 동의가 있어야 사실 더 같이 동역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아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한 20년 전에 학교 설립할 때는 이제 이런 학교를 만들어서 이런 결과를 한번 만들어 보겠다. 그때 학생을 보낸 부모님들은 상당히 믿음이 좋은 거죠. 실체가 없는데 비전만 보고 보냈으니까. 근데 한 10년 지나면서 이제 학생들이 졸업하고 대학을 가고, 근데 이제 두 가지로 제가 대학에 간 학생들을 거의 찾아다녔어요. 왜냐하면은 첫째는 내 눈으로 좀 보고 싶었어요. 얘들이 도대체 우리 학교를 졸업하고 어떻게 사는지 정말 보고 싶었어요. 둘째는 여기서 좀 고등학교 과정에서 잘하는 척 해도 대학 가서 완전히 무장 해제되면 이게 또 다르잖아요. 돌아다니면서 아이들 보니까 아주 100점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은 그래도 한 85점은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또 애들 중에 이제 또 신용을 잘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말이 신용이고 나쁜 말로 하면 어른들 잘 속이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뭐 여기 학교 다니면서도 감쪽같이 잘 하는 척 했죠. 그러니까 무장 해제되니까 바로 그냥 가서 하고 싶은 거 다 하잖아요. 그런 애들에게 무슨 얘기를 해줄까? 두 가지 얘기했어요. 첫째, 대학에서 미국 대학은 4.0 만점이잖아요. 3.7 미만 학점은 못 쓰는 거다. 둘째, 연애하지 마라. 네가 무슨 능력이 그렇게 커서 연애도 하고 학점도 잘 받으려고 그러냐. 그러니까 한 3학년까지 대학 생활에 틀이 잡힐 때까지는 연애하지 말고 공부 틀을 확실하게 잡고, 3학년 때까지 공부가 일정 수준 되면 그때 연애해도 늦지 않다. 지구촌에 35억이 여자고 35억이 남자인데 뭘 그렇게 급하게 생각하냐. 뭐 이런 얘기를 이제 주로 하면서, 근데 애들이 어떤 애들은 거기 난 좀 지나가는 소리 비슷하게 했는데 어떤 애들은 거기에 팍 꽂혀가지고 남자친구 정리하고 여자친구 정리하고 또 공부만 막 들이다 해가지고 진짜 그렇게 만들어내는 애들이 또 있더라고요. 말하자면 일종의 애프터 서비스죠. 그렇게 해서 지금은 이제 애들이 한 2,000명 정도 이제 배출이 됐잖아요. 그리고 제일 나이 많은 애들이 1회 졸업생이 37살이니까 이제 사회적으로도 검증이 됐는데, 그래서 제가 더 열정이 생긴 거예요. 야, 이거 더 가열차게 해가지고 더 제대로 교육시키면, 그리고 처음에 학교 시작할 때는 이게 뭐 학교 모양이 있었나요? 다 진창이고 뭐 그랬죠. 근데 지금은 그래도 학교가 모양이 어느 정도 갖춰지고, 또 이 껍데기도 갖춰졌지만 내용적으로 뭐 교장님도 얼마나 훌륭해요. 또 이 선생님들 뭐 자꾸 여러분들은 뭐 선생님들 학벌 갖고 따지는데 소용없어요. 아이들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아이들에 대해서 얼마나 집중하는가, 이게 중요한 거지. 뭐 학벌 좋아가지고 잘 가르치는 아닙니다. 말글 배워가지고 댓글도 못 푸는 사람들이 많아요. 반대로 뭐 댓글 배웠지만 말글 이상으로 푸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은 저는 우리 학교 선생님들이 정말 대단하다, 그렇게 봅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제 지금은 학생들이 결과를 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이렇게 됩니다 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어서 오늘 제가 좀 힘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더 힘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고, 뭐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죠. 아이들이 뭐 한 2,000명이 꽤 많잖아요. 이제 어떤 친구는 이제 학교 졸업하고 미국 가가지고 3학년까지 댕기고, 한국에 있는 어떤 말하자면 다국적 회사에 들어가서 인턴을 했는데, 우리 학교는 이제 여기서 뭐 싫던 좋던 간에 여기서 한 5, 6년 댕기면은 인사 잘하게 되고 반갑반갑 웃게 되고 뭐 땡큐 잘하게 되고 또 정리정돈 잘하게 되고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어떤 애가 대학교 3학년밖에 안 나온 애가 오더니 아침부터 와서 꽃도 꽂지 청소도 하지. 그거 다 청소 용역업체에 다 맡기잖아요. 그런데도 뭐 이 녀석은 와서 그러지. 그러니까 뭐 또 부장님 뭐 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저게 언제까지 가나 보자 하고 다들 이제 이렇게 좀 약간 또라이가 들어왔구나 이제 이렇게 쳐다봤는데 얘가 6개월 인턴 하는 내내 그러니까 이 관점이 바뀐 거예요. 걔가 어쩌다가 뭐 며칠 어디 안 나오면 막 너무 허전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회사에서 강제로 붙잡아가지고 1년을 인턴하고 돌아가가지고 마지막 4학년 마치고 지금 대학원생이 됐는데 걔가 그러더라고요. 그때 자기가 GBCS를 소개했더니 후배들 많이 소개해달라고 그랬는데 얘는 또 회사는 그렇게 마음에 안 들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뭐 별로 보내고 싶지 않다고 이제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이제 이런 모습들이 저희들에게 힘을 주는 거죠. 뭐 저희에게 무슨 선물 몇 개 갖다 줘서 힘이 되는 게 아니고 이런 모습들, 애들이 보여주는 이런 모습들이 이 교육하는 사람들에게는 더 확신을 주는 거고 그래서 오늘 사실 제가 여기 여러분 앞에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평범이냐 비범이냐 얘기를 많이 해요. 저희 학교에서는 그러니까 평범한 아이들을 비범한 아이들로 만들겠다. 되게 우리들이 이제 자녀 교육하면서 자꾸 영재성에 주목하는데요. 이거는 좀 타고난 측면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애만 들볶는 거예요. 다 영재면 뭐 어떡하겠어요? 저기 밖에 가서 노가다는 누가 하겠어요? 다 영재면은. 그러니까 영재성이라고 하는 건 어느 정도 개발도 되지만 타고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또 영재성을 가진 사람들은 연구소로 가면 돼요. 대학교 가서 가르치면 되고 사실 사회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은 꼭 그런 사람일 필요는 없거든요. 오히려 우리 학교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비범성을 길러주는 겁니다. 되고 안 되고가 분명하고 도전하고 사람들에게 힘주고 혼자만 하는 게 아니고 다 같이 쫙 한번 해보자 할 수 있는 힘도 주고 뭐 이런 게 비범성이잖아요. 이건 아니다 싶으면은 꺾이지 않고 바로 그냥 도전해보는 거 뭐 이런 것들을 길러주면은 그 친구들이 사회를 바꾸는 거거든요. 사실 영재가 바꾸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저희 학교에 뭐 영재 이런 거 원하면 과학고등학교를 가든지 뭐 그러면 돼요. 여기는 정말 평범하게 그냥 그렇게 살 수밖에 없을 수 있었던 애들이 이곳에 와가지고 세상에 대해서 문제도 볼 줄 알고 그래서 거기서 자기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도 알고 그리고 연약하지만 또 같이 규합해서 뭔가 밀고 나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애들을 길러보겠다 하는 게 그래서 저희 학교의 캐치프레이즈가 평범에서 비범으로 이렇게 만든 겁니다. 어떻게 좀 공감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보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제 개인에 대해서는 이제 간증한 게 기독교 TV 쪽에 몇 개 있는데, 찾아보시면 제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대략 알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저는 이제, 강원도 삼척군 하장면 갈전이라고 하는 해발 680m 진짜 산촌에서 아버지가 훈장님인데 거기서 태어나가지고, 성장을 했는데요. 학교가 멀어가지고 중학교를 편도 8km니까 하루에 16km씩 걸어 다녔죠. 정말 그때 너무 싫었어요. 또 이 강원도의 해발이 높은 산악 지역이다 보니까 겨울 기온이 한 거의 5월 달까지 가요. 그리고 10월 중순 되면 또 와 추워지기 시작하고 그런데 그거를 매일 16km씩 2시간씩 4시간을 하루에 걷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힘듭니까? 그때 너무 싫더라고요. 나는 어떻게 돼서 이런 데 태어나가지고 이런 식으로 사나? 막 이런 생각하면서 진짜 동네 애들이 같이 생겼으니까 그걸 했지 혼자 그러면 뭐 자살하든지 무슨 수를 냈을지도 몰라요, 진짜.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때 그 양다리의 견고함과 그 담력과 이런 게 제가 지금 나이가 60 중반이 훌쩍 넘어간 사람인데 뭐 교장 선생님하고 뛰어도 뭐 여지간할걸. 네. 지금 이렇게 이제 애들 앞길을 열려고 하다 보니까 전 세계를 돌아다니잖아요. 그러니까 비행기를 뭐 지금 300만 마일도 더 탄 것 같아요. 그래서 계산해 보니까 하여튼 인생의 절반은 공중에 떠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뭐 알다시피 비행기 많이 타는 게 좋은 게 아니잖아요. 건강에 아주 안 좋거든요. 그런데도 아직까지 이렇게 팔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디서 왔나 보니까 이 어린 시절에 그러고 댕겨 또 어떻게 하나님이 저를 이런 일을 할 줄 아시고
군대에 군목을 했는데 거의 6년 가까이 특전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계속 못 뛰어다니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기초 체력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하는 걸 생각하고 아예 학교를 설계할 때부터 이 기초 체력을 어떻게 줄 거냐. 근데 애들 뭐 계속 하루에 16km씩 걷게 할 수는 없잖아요. 이 걷는 걸 대신할 수 있는 게 뭔가 여러 가지 고민하다가 이 태권도. 이 태권도에 그냥 확 꽂힌 거예요. 이 태권도는 단지 체력 훈련만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예의도 갖추게 하죠. 많은 염치를 가르치고 정말 교육적인 측면에서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이 태권도 품새가 언어 영역의 두뇌를 개발하는 것과 상당히 연관성이 있더라고요. 이건 제가 연구한 게 아니고 태권도 쪽에서 그 연구한 분들이 연구한 어떤 논문을 보니까 또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태권도는 민족성을 정체성을 찾게 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체력을 강화시키는 데도 도움이 되고 담력을 주는 데도 도움이 되고 자신감 주는 데도 도움이 되고 이 교육적으로 너무 괜찮은 거예요. 또 이 태권도는 뭐 시작하고 끝날 때마다 서로 이게 상호 존중하는 차원에서 인사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태권도를 그렇게 도입한 거예요. 기분 나쁘지 않죠? 애들은 기분 나쁜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태권도를 좋아하는 학생들이 한 절반 되고 나머지는 너무 싫어해. 이 몸 쓰는 거 싫어하는 애들이 많아요, 요새. 근데 한 2년 하면 좋아집니다, 다. 네. 나중엔 또 태권도 막 팬이 되고 매니아가 되고 그러거든요. 또 우리 학교 태권도는 태권도 그 학원에서 애들 모으려고 뭐 재밌게 해주고 이런 태권도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학교 태권도는 하는 그런 태권도가 아니고, 알죠? 그러니까 어쨌든 여기서 한 3단 정도 따게 해서 내보내니까 이게 전 세계에 가서 아이들이 정말 자신감 넘치는 그런 멋진 아이들로 거듭나는 것 같아요. 일부 부모님들이 뭐 태권도 하는 시간에 공부하지 뭐 이러는데 그 양반은 그 평생 운동 안 해봐서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이 학교를 오려면 그런데 공감이 돼야 돼요. 공감 되십니까? 네, 하여튼 공감해 줘서 감사해요. 이 육체적인 건강의 터가 있어야 그 다음에 정신 건강도 되는 거예요. 최근에 스마트폰 틀기만 하면 별의별 희한한 게 다 나오잖아요. 멀쩡한 사람도 그거 한 몇 시간 들여다보면 남새스럽고 그래가지고 정신병 걸리게 생겼어요. 근데 여기 와서 싹 학생 간증 아까 했어요. 그래서 그 뭐 스마트폰 못 쓰게 한다 뭐 이런 얘기도 좀 했나요? 예. 그 확실해요. 그걸 싹 걷어내니까 애들이 얼굴이 맑아지고 웃음기가 돌아오고 건강해지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학교에서 뭐 여기 학습 능력 이런 거는 여러분 너무 그렇게 집착하지 마세요. AI가 대신해 줄 건데 뭘 그렇게 신경을 써요. 오히려 이 정신 건강이 더 중요해요. 정말 중요하거든요. 아주 명문학교 나온 분들 중에 실성한 사람이 생각보다 많아요. 네. 진짜 그러다니까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키우면 안 돼요. 아주 정신이 맑아야 돼요. 여기서 좀 소똥 냄새 맡으면서 그렇게 해야 이 정신이 맑아지죠. 또 밤마다 여기 조상들이 다 누워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곳에 오면은 정신이 맑아질 수밖에 없어요. 이 정신 건강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 세 번째는 저는 이제 영적인 건강이에요. 요즘 뭐 이단들도 많고 뭐 참 교회 다니기도 겁나서 못 다니는 세상이 됐어요. 별의별 사람들이 다 십자가 붙여놓고 뭐 그러니까 걱정될 정도인데 우리가 여기서 제대로 된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고 또 이 감독자가 외부에서 규칙이나 규정이나 법률과 법으로 있다고 해서 그게 다 사람을 다 이렇게 제대로 온전히 만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학교 졸업하고 몇몇 아이들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지멋대로 가는 애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조금 늦대다 싶은데도 잘 되는 아이들은 믿음의 심지가 고든 애들이 잘 되더라고요. 다. 얘네들은 대학 가서도 흔들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점점 발전해가지고 학교 다닐 때 뭐 중위권 정도라서 크게 기대 안 했던 아이들이 유명대학의 박사님이 되고 이런 경우가 참 많아요. 그리고 여기 출신이죠. 여기 출신 중에 음성 출신 중에 왜 독일 가서 대학원 나온 그 아이 말이죠. 여기서 뭐 그렇게 우등상 타고 이런 애는 아니었잖아요. 근데
독일 대학 졸업하고 독일 회사에 취직해가지고 3년 차에 부사장 대우가 됐어요. 여학생이. 이게 음성 캠퍼스의 능력이에요. 예. 대단한 것 같지 않아요? 예. 근데 뭐 모든 애들이 다 그렇게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예. 중요한 거는 안에 이 외부적으로 규정하는 어떤 법이나 규칙이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고 내부적으로 반성하고 내부적으로 나를 힘들 때 지켜주고 내가 좌절하고 낭망할 때 아니야 하고 힘주는 그분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가능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학교는 무슨 광신자를 만들고 뭐 이런 게 아니고 바로 그분을 아이들이 만나게 하고 그분과 함께 평생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영성 교육을 하겠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공감이 됩니까? 그래서 우리 뭐 교장님이나 또 우리 목사님들 보면은 참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탁월하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학교 설립하면서 꼭 아이들에게 주고 싶은 게 근성이에요. 이게 너무 애들이 희망이가 없어요. 뭘 끝까지 하는 게 없어. 그리고 뭐 싫으면 그만이야. 물건도 아끼는 것도 없어요. 또 뭐 그냥 다 해주니까 뭐 다 이해는 돼요. 지가 뭐 치열하게 다투어가지고 얻어낸 게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약한 거예요. 집에서는 안 돼요. 뭐 애들이 한둘밖에 안 되는데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학교에 모아놓고 그거를 훈련하는 거예요. 치열하게 한번 물면 하여튼 늘어지도록 말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는데 뭐 많이 있어요. 근데 대표적인 게 이제 음성하고 문경하고 붙이는 거예요. 아주 그냥 뭐 난리가 납니다. 그냥. 예. 이 고연전 연고전의 한 100배 정도 돼요. 이거 뭐 그냥 죽을 둥 살 둥 그렇게 뭐 8종목 가지고 하는데 이게 이제 1년 내내 준비해야 이기거든요. 그리고 특정 아이들만 선수가 되게 하지 않고 특정 한 명당 출전 종목 제한을 하기 때문에 결국은 모든 학생이 다 선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음성이 계속 지내 이거. 하여튼 뭐 올해 어떻게 내년엔 좀 잘해봐요. 네. 예. 어쨌거나 여러분 이러면서 막 뭔가 자기가 이렇게 좀 지면은 에이 그만이지 이거보다는 내년엔 꼭 이기겠다고 이빨을 부득부득 갈면서 뭐 이런 기질을 이런 근성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근성을 학교가 키워주는 게 뭐 공부 그 문제 몇 개 더 잘 맞추는 거 이런 거하고는 비교도 안 될 만큼 큰 파워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에 공감을 해야 되고 뭐 와보니까 공부가 되니 안 되니 그런 소리 할 것 같으면 과학고를 가든지 뭐 외고를 가든지 뭐 그런 데 가면 되지. 요 시골까지 뭐하러 찾아와가지고 자꾸 그런 소리 해요. 네. 그러니까 여기 오려면은 생각이 그렇게 교육관이 그렇게 돼야 여기 와서 만족이 있지. 여기 와서 뭐 무슨 저 민사고 찾고 그러지 말아요. 민사고 찾으려면 거기 가면 되지. 뭐 굳이 여길 왜 와요, 여러분? 이거 별로 시원찮은데.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교육관을 가지고 여기 와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GDP를 국가 총생산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GDP하고 세계 모든 나라의 GDP를 비교하면은 우리가 한 1.9 내지 2.0이 좀 못 돼요. 약 한 2.0 돼요. 그러니까 2%가 전 세계 모든 국가의 총생산에서 우리가 차지하는 게 2% 정도 된다 이 말이에요. 엄청나죠? 이 작은 나라가 이제. 그러니까 국내용으로 인재를 기르면은 2% 안에서 뭔가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글로벌 인재를 키워놓으면 이 100%, 50배의 선택이 더 커지는 거예요. 소통하는 능력 키워주고 또 다인종 사회, 다문화 사회 이런 부분에서 적응할 수 있도록 아이들을 키워놓기만 하면은 어디에 가든지 자기 역할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거는 여러분 이때 키워야 돼요. 감수성이 예민한 중고등학교 때 키워줘야 그게 진짜가 되는 거지. 뭐 제 나이쯤 돼가지고 되지도 않고요. 또 안 되더라고요. 해보니까. 나는 아직도 그 덩치 큰 서양 사람들에 대한 이 허구에 대한 공포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뭐 저보다 2배는 되는 사람들하고 패서 나하고 하면 쏙 들어가네. 얼마나 기분 나빠요, 진짜. 그래서 이제 허가하려고 그러면 저는 이렇게 자꾸 물러나요, 이게. 이게 뭐냐면 제가 아직 그만큼 이 글로벌화가 덜 된 거예요, 사실은. 뭐 이렇게 하더라도 하긴 해야 되는데 우리 학교만큼 이 다양한 국제적인 행사를 하는 학교는 없습니다. 이게 대학보다 더 많이 해요. 뭐 얼마나 다양한 그런 국제적인 행사들이 많은지 뭐 학교 다 아까 소개를 받았겠죠. 그렇게 하는 것도 뭔 놈의 행사가 그렇게 많으냐고 그러는데 인생이 행사인데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체험을 하는 거예요. 말로만 해봐야 페파로 배워봐야 그게 뭔지 어떻게 알아요. 행사라도 한번 해봐야 그 속에 들어가서 자기 역할 해보고 해야 아 이런 거구나 하고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바로 체험형 학교 교육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아이들의 안목이 자꾸 넓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참 우리 학교가 필요 없는 사회가 되면 사실 더 좋죠. 이런 학교 필요 없고 동네 학교 다녀도 충분히 교육이 되면 그게 제일 좋은데 사실 안타깝죠. 근데 더 안타까운 상황으로 가는 게 지금 애들이 밖에서 낳는 것도 중요하지만 낳은 아이들 지키는 건 더 힘든 거예요. 이게 출산을 장려하는 정책이 모르겠어요. 뭐 나는 제발 낳은 아이들이라도 제대로 클 수 있도록 좀 만들어가는 게 우선됐으면 좋겠어요. 보세요. 최근 4년간 온라인 자살 조장 정보 10배 이상 증가했다. 이런 걸로 돈 벌어먹는 사람 인권은 그렇게 중요하고 이런 것 때문에 망가지는 애들은 뭐 이게 그냥 방치되는 거 아닙니까? 음란물 중독은 뭐 이거 거의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미성년자 강간남 재판 중에도 아동 성착취물을 제작했는데 법원은 또 영장을 기각했대요. 이 판사님들도 정신 차려야 돼요. 온라인 도박, 청소년 도박 중독 위험수위 대책시각, 계좌에 돈 꽂히니 하늘 나는 기분. 이게 지금 현실이거든요. 엄마 아버지 다 직장 나가 있는데 애들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데 애들이 뭘 하는지 뭐 사실 어떻게 알아요. 스마트폰이 들어있으면 온 세계가 다 들어와 있는 건데. 청소년 마약 문제가 중학생까지 지금. 마약상들이 저변을 확대해야 돈이 되니까 어떻게든지 마약 저변을 확대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 정체성 문제도 이건 뭐 상당히 민감한 이슈지만 자꾸 뭐 언론이나 드라마나 이런 데서 자꾸 좋은 쪽으로 얘기를 하는데 저도 뭐 이쪽에 있는 분들 왜 안 만나봤겠어요? 일단 몸이 망가져요. 몸이 다 망가져요. 자기 즐거움이 있겠죠. 그렇지만 인간이라는 게 몸에다가 삶을 담고 사는데 몸이 망가지는데 무슨 행복을 어떻게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 사기라고 봐요. LGBTQ가 무슨 엄청 행복한 것처럼 하는 건 거의 사기 수준이다. 그 다음에 최근에 이런 기사가 떴어요. 미국 운전면허증을 위조해서 사고판 국제학교 10대 학생 40명을 무더기로 적발했다는 거예요. 국제학교들이 있잖아요. 적발된 것만 40명이지 뭐 실제 연루된 애들이 몇 명인지 어떻게 알아요. 우리 학교보다는 학비를 2-3배 받고 진짜 귀족 학교들이죠. 거기 가서 애들이 이러고 있어요. 그럼 왜 이렇게 가짜 운전면허증을 만들어요? 클럽에 가거나 담배 사거나 술 살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이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사실. 그래서 저는 우리 학교가 비록 여기 소똥 냄새 나는 데 있지만은 그래도 우리 학교가 필요하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짜 필요해요. 아이들이 뭔가 내성을 기르고 밖에다 내놔도 흔들리지 않을 만큼 일단 여기서 잘 길러서 내놔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에요. 공부는 2번째예요. 공부 2번째에 동의하시면 손 들어봐요. 오늘 녹화되니까 바로 합격네. 그리고 이제 사실 그 습관, 생활 태도 이런 게 어느 날 갑자기 생각한다고 그래서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뭐 그런 재미있는 얘기가 있잖아요. 뭐
누가 똥통에 빠져서 다행히 탁 손을 벌려가지고 딱 걸렸대요. 근데 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다 다시 빠졌다고 뭐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습관이나 이런 것들은 그때 그 순간에 되는 게 아니고 오랜 기간 동안 훈련에 의해서 좋은 습관과 태도가 만들어지는 건데 우리 학교 생활관에서는 이제 이런 부분에 관심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생활관에 들어오면 한 2년 정도는 힘들어요. 그게 적응하려면.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좋은 학교인 줄 알았더니 후진 학교다. 이게 뭐 그런 줄 알았더니 감옥 갔다. 뭐 갔다. 나 안 빼주면 자살할 거다. 뭐 이러면서 이제 애들이 어떻게 여길 도망갈 거냐는 이제 그러는데 어쨌든 한 2년 참으면은 우리 학교에서 이제 좀 생활관 적응이 잘 안 되는 친구들이 군대 가면은 얘네들이 모범상을 휩쓸어요. 예. 그러니까 이 공동체 생활 또 자기 생활 바운더리에 누군가가 들어왔을 때 그걸 조절하는 능력, 함께 조화시키는 능력 이런 것도 이론으로는 안 되거든요. 생활하면서 체득해야 되는데 이걸 체득해내면은 사회에 나가서 진짜 엄청난 능력을 발휘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생각하고 그 대신 학교는 이제 우리 학생들에게 힘들지만 그게 얼마나 중요하다고 자꾸 설득해주고 잘 참게 안아주고 집에서도 여러분 한 번 정도는 단호해야 돼요. 딱 잘라야 돼요. 아니 돈이 많으면 돈을 흔들면서 조금만 참아라 뭐 하든지 하여간 이 기간이 다 있어요. 그리고 이 밖에서 지멋대로 살던 애들이 들어와가지고 명현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여기 오면은. 근데 이제 어떤 애들 한 20%는 아주 체질인 애들도 있어요. 그런 애들은 뭐 걱정이 안 되지만 나머지 80% 애들은 다 이 공동체 생활이 어려운데 이 과정을 통해서 바람직한 생활 태도 습관을 확실하게 정리를 해주면은 이거는 뭐 진짜 정말 엄청난 적이죠. 뭐 저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시골에서 자라고 또 군대 가서 특전사에서 그렇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이제 세상 말로 하면 참 재수 없다고 그랬는데 지금 보니까 이 전 세계 다니면서 겁 없이 아무나 만나고 하는 이게 다 그런 훈련된 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학생들이 여기 와서 이렇게 훈련 받으면은 앞으로 참 엄청난 기대를 할 만한 인재로 비범한 인재로 바꾸어진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에 이제 대학교 선생님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애들이 문해력이 너무 형편없다는 거예요. 다 줄임말로 쓰고 뭐 그러다가 애들이 돌아오니까 이 제대로 된 책을 읽어내기에 참 너무 어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그래도 졸업하기까지는 한 200권 정도 뭐 영문 서적 절반, 한국말 서적 절반에서 한 200권 정도는 읽히고 내보내야 되지 않나 해서 학교에서 무척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영상 세대가 되다 보니까 애들이 글로 읽는 거를 굉장히 어려워하는데요. 여기 교육학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게 영상에만 익숙해지면 이 브레인이 포맷이 완전히 잘못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글은 문자는 상상력을 발휘하게 되잖아요. 개념화 시키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학교가 힘들더라도 아마 탁월한 교관님이 계시니까 충분히 감당하고 또 성과를 내고 있다고 그렇게 봅니다. 뭐 그 외에도 이제 정서지능을 강화시켜야만 건강 기반하고 행복 기반이 세워지는데 정서적으로 메모르면 행복해질 수가 없잖아요. 저는 이 촌놈이 이렇게 인생에 도움이 되는 걸 몰랐어요. 시골에서 그냥 산만 보고 자라고 물만 보고 자라고 이러다 보니까 정서적으로는 좀 괜찮으니까 뭐만 보면 웃고 뭐만 보면 재밌고 뭐만 보면 좋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행복하잖아요. 뭐 누구 뒤통수 까고 이런 걸 못 해봐가지고 그런 것도 할 줄 몰라요. 맨날 까임을 받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그냥. 저는 한 번도 남 까보지 못하고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게 그래도 행복의 토대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여기 와서 학교에 뭐 태권도, 청소년 예술제, 뭐 체육축제, 스쿨 패밀리 등등등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정서지능을 강화시키는 그게 이제 행복의 토대가 된다 볼 수가 있는 거죠. 건강한 영성교육이 굉장히 중요한데 저희 학교에서 하는 이 영성교육은 참여적인 측면, 경험적인 측면, 체험적인 측면 또 이론적인 측면까지 정말 균형 있게 잘 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아이들이 하나님을 진짜 만나고
하나님 만나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아이들이 체험하고 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성장해 갈 걸로 보고, 스팀 창의 융합교육은 뭐 이미 설명 들었잖아요. 이게 우리나라에서도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한국과학창의재단, 창의과학재단 이런 재단을 국가가 출연해가지고 융합교육을 강조하는데, 일반 학교에서는 이제 하라고 그러니까 시범학교가 돼서 신용만 하고 끝내요. 왜냐하면 이게 입시에 도움이 안 되거든요. 전혀 도움이 안 되죠, 입시로 보면은. 근데 저희는 뭐 한국 입시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이 창의 융합 교육을 지속적으로 해서 스팀 교육을 지속적으로 해가지고 이번에 보니까 담당 선생님이 장관 표창을 받으셨더군요. 우리 그런 의미에서 학교에 박수 한번 쳐드릴까요? 그래서 지금 제가 그 관련 정부 부처의 그 높은 분들하고도 몇 번씩 만나고 그러는데, 그분들도 우리 학교를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더라고요. 본인들은 좋은 뜻으로 이런 것들을 창달하려고 하는데 채택하는 학교가 별로 없으니까 글로벌 선진 학교가 이렇게 채택해서 하는 거, 그 비즈스쿨이라고 하는 게 이제 대표적인 건데, 그건 뭐냐면 학생들이 자기들이 아이템을 구상을 해가지고 결국 설계하고 제품 만들고 판매까지 해가는 전 과정을 통해서 그 가운데서 요구되는 여러 가지 이론들과 이런 것들을 이제 융합적으로 적용하는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비즈스쿨 운영하는 것도 음성하고 문경이 국내 최고예요. 제가 볼 때는 아마 세계 최고라고 생각하고요. 이번에 이걸 가지고 우리가 라틴 아메리카 대회에 가가지고 1000명의 교사들 모아놓고 우리 선생님들이 다 연수시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민간 외교로도 이 좋은 교육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 교육받은 아이들이 지금 특별히 해외 대학 가가지고 날고 있어요. 이거 다 고등학교 때 해본 건데 대학에서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애들이 그냥 다 주도권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야, 정말 잘했다. 그리고 입시 부분도 이제 우리는 전통적인 차원에서 대학 랭킹을 자꾸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라는 그런 그 이제 일종의 그 혁신대학을 선정하는 그런 기관인데, World University with Real Impact, 진짜 임팩트를 주는 세계 대학, 이 랭킹이 나와요. 이건 우리가 보통 전통적으로 랭킹 매기는 거하고는 아주 다르거든요. 근데 이런 대학들은 학생들에게 창의적인 교육을 시킬 뿐만 아니고 이 산학협동 관계에서 정말 이 제대로 된 교육을 시키면서, 또 어떤 대학들은 학생들에게 참 장학금도 많이 줘요. 그러니까 기왕에 애들 대학 가서 공부하는 거 뭐 돈 받으면서 공부하면 더 좋잖아요. 그래서 이런 쪽으로 우리가 계속 개발해가지고 정말 우리 아이들이 미래에 큰 역할을 하는 인재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캠퍼스가 우리가 4개가 있는데요. 미국하고 음성 문경은 좀 비슷해요. 그리고 세종은 이제 기숙사가 없는 학교니까 조금 형태가 다르고요. 그래서 이제 다 똑같은 학교를 운영하기보다는 좀 특색을 살려보자 해서 문경은 특정 트랙을 선택해서 집중하도록 하고, 음성은 이제 고등학교 다니면서 뭐 애들이 다 자기 미래를 이렇게 설계하기는 어려우니까 좀 더 설계하는 그런 과정을 갖도록 하자 하는 차원에서 교육과정을 이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전에는 우리가 이제 외국인 교사들을 채용할 때에 국가가 법적으로 과목교사에 대한 외국인 교사 채용에 제한을 뒀어요. 그런데 이게 올해부터 풀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년부터는 아마 과목교사들 중에서도 외국인 교사들을 더 늘려서 이 글로벌화를, 세계화를 더 충분히 할 수 있는 학교로 만들고자 하고요. 교육비가 좀 여러분 어떻게 끔값인가요? 괜찮나요? 여기서 결정하죠, 뭐, 그러면. 교육비가 너무 비싸다, 적당하다, 너무 싸서 놀랬다. 사실 이제, 우리나라에는 이제 외국인 학교하고 국제학교하고 저희들처럼 이제 국제형 인가대안학교, 이렇게 크게 3가지로 분류하는데, 국제학교하고 외국인 학교들에 비하면은 뭐 시설이라든가 이런 건 우리가 조금 떨어지지만 교육 결과는 사실 더 나을 때도 있고 뭐 그렇거든요. 그런데 비용은 우리가 그들의 절반도 안 돼요. 그러니까 사실 가성비로는 최고지만 절대 비용은 높은 거죠.
그냥 동네 학교 보냈으면 돈 안 내는데, 물론 학원에다 많이 갖다 드리지만은, 그렇게 따졌을 때 어쨌든 좀 문턱을 낮추면 좋겠다 하는 건데, 이게 뭐 문턱을 낮추려면 어딘가에 교육비가 조달이 돼야 되니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작년 말부터 계속 지금 국회와 정부하고 계속 지금 다방면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긍정적으로 가고 있어요. 사실 저는 2024년도에는 뭔가 좀 있길 바랬는데 내년까지는 좀 쉽지 않을 것 같고, 근데 지금 논의가 굉장히 좋은 방향으로 갑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그게 뭐 바우처든 직접 지원이든 어떤 식으로든지 가면 제가 볼 땐 지금보다 적어도 한 3분의 1 정도는 덜 낼 수도 있겠다. 좀 더 욕심을 내면 절반 이상 덜 내도 되겠다. 더 욕심내면은 3분의 2 정도를 덜 내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굉장히 희망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저희가 정부에 얘기하는 거는 이 교육적 자율성을 해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지원해야 된다. 정부가 돈 준다고 또 똑같은 학교 만들고 그러면 안 된다. 근데 정부도 이제 머리가 깨었어요. 그래서 다 공감이 됩니다. 최근 이런 모임에 가보면 다 공감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해 주시면은 아마 이 좋은 교육을 우리가 좀 비용을 덜 내고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대안학교가 너무 많아요. 전국적으로 보면은 뭐 지금 엄청나게 많은데 조금 걱정이 되는 거는 이제 물론 일반 학교에 대한 걱정 때문에 대안학교라도 만들어서 보내자 하는데, 물론 신앙 가운데 키운다는 면에서는 아주 100% 공감이 되지만, 이게 이제 개인이든지 어떤 경쟁력이라는 게 뭐 신앙만 갖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신앙 고백대로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을 손에 쥐어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제 좋은 교육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좋은 교육이라는 게 뭐 하루아침에 뚝딱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뭔가 이걸 좀 전략적으로 쉐어링을 하는 게 좋지 않나 해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기에 대한 학교 그 해결 방안해서 기독교 TV에서 이제 제가 단독 대담을 한 게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한번 보시고요. 그래서 마치 그 어떤 나라에 교육 선교사를 보내듯이 이렇게 일정 정도 검증된 학교에는 전국 교회가 교육 선교사를 보내고, 교육 선교사를 보내서 부담해 주면 학비는 자꾸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더 양질의 교육을 적은 비용으로 제공받을 수 있으니까 그 각 교회마다 막 수십억씩 들여가지고 그 학교 만들어봐야 잘못하면 그 아이들을 루저로 만들어 놓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의견을 계속 개진하는 중에 있습니다. 또 올해부터는 이제 해외 학생들을 공식적으로 유학생으로 받을 수 있는 학교가 됐어요. 그래서 아마 내년부터는 한국말을 못하는 학생들이 이제 들어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가 좀 더 영어 노출이 더 이렇게 향상되는 그런 이제 학교로 점차 변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굉장히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이제 학교에 많이 다닐수록 학비를 덜 내는 전남우 장학생 제도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시범적으로 내년부터 이제 적용을 해보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내년에 학생을 한 지금보다 좀 더 보내주시면은 아마 그것도 가능하리라고 그렇게 보고요. 지금 그 아빠들 한번 손 들어주세요. 네, 하여튼 아빠들이 오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게 어떤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할아버지의 재정 능력하고 엄마의 정보력과 아빠의 무관심이 뭐 좋은 교육 만든다. 어째 따라오셨어요? 아빠들이 무관심하셔야 교육이 된다는데, 사실 반대죠. 반대니까 그게 그런 말이 나돌잖아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이 아빠들의 그 지혜를 좀 모아서 같이 교육 정책에 반영하는 게 좋겠다 해서 아빠들과 제가 직접 만나는 모임도 만들어서 아빠들의 이야기들도 청취해 가고 있는 중입니다. 또 저희가 이제 현재는 정부가 교육 재정 지원을 안 하니까 이 제때제때 교육 환경 개선하는 게 좀 어려움이 있어요. 사실 이런 거 꼭 있었으면 좋겠다 싶은데 수십억씩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하려면은 뭐
1년에 몇 억씩 모아가지고 매년 지난 다음에 그런 걸 만들면은 이 모으는 동안에 학생들이 기여했잖아요. 근데 정작 기여한 학생들은 그 혜택 못 받는 거죠. 그래서 거꾸로 한번 해보자. 먼저 예치금을 받아가지고 먼저 해놓고 오히려 갚아나가는 방식이 더, 그러면 다 일찍 혜택을 받는 거잖아요. 말하자면 이해가 되시죠?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예치금 제도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또 이유학교라고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분당에 있는 학교인데 이제 기독교 학교 중에서는 우리 학교를 뭐 대안학교 삼성이라고 그래요. 근데 조금 기분이 좋기도 하고 또 기분 나쁘기도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삼성밖에 안 되나 뭐 이런 생각도 하고. 근데 이제 비기독교 대안학교 중에서는 분당의 이유학교가 상당히 좋은 학교예요. 근데 이 학교를 보니까 개교할 때 1억 원씩 출연한 100명이 100억을 가지고 20년 전에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학교가 안정적으로 발전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 학교는 좀 늦었지만 우리도 그 대신 우리는 출연보다는 그냥 맡겨뒀다가 졸업할 때 갖고 나가는 걸로 하면 어쨌든 좀 더 교육 환경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또 이렇게 이제 어떻게든지 기여를 하면은 좀 파격적으로 장학 혜택을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학교의 교육 환경을 개선하는 데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하고 이런 제도를 지금 만들어서 이제 선포를 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오늘 바쁜 시간에 이렇게 날씨가 뭐 좀 추운데도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 학교의 부모님이 되시면은 또 저하고 더 깊은 얘기를 더 많이 하실 수 있길 바라고 오늘은 여기까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